이 ESG가 기업의 혼자의 힘으로 해결이 좀 저는 어렵다. 공공재의 성격이기 때문에 소비자가 시장이라는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고 기업이 이제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규제 완화, 규제 개혁, 규제 혁신한다고 하는데 정작 스타트업 CEO들은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대부분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계속 바꿔야 된다고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지만 아직 안 바뀌고 있고요.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중에 소비자 아닌 사람들 없잖아요. 가만히 내버려두면 선택하지 않을 기업들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 후생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어떻게 보면 국회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공식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선거를 앞두고 너무 표에 휩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ESG가 지금까지 전개되는 방향을 보면 기업이 담당해야 될 역할이 뭐냐를 중심으로 많이 얘기가 됩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뭐 ESG에서 얘기하는 인바이런먼트나 또는 이제 소셜, 사회적인 문제 해결 이런 거는 기업의 혼자의 힘으로 해결이 좀 저는 어렵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공공재의 성격이기 때문에 기업이 뭐 사회적 기여를 위해서 환경적 가치를 보존하거나 뭐 훼손을 하지 않기 위한 노력은 할 수 있지만 그 사회에 미치는 영향은 굉장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최근에 여러 가지 사례를 접하면서 특히 이제 환경과 관련돼서는 이제 그 소비자와 함께하는 그런 모델이 좀 모델에 대해서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래서 이제 책을 쓰게 됐는데요.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소비자가 참여하고 협력하기 원한다. 과거의 소비자랑 다릅니다. 굉장히 주도적인 성격을 갖고 있고 또 많은 사람과 협력하고 있고 또 퍼포머 실제로 참여하기 원하고 재미를 추구하고 이런 거에 대한 거는 이제 그 소비자들끼리 첨단 기술에 의한 SNS 같은 확대된 네트워크를 갖게 되면서 기업에 대한 영향력을 더 많이 행사할 수가 있게 된 거죠. 그래서 소비자가 시장이라는 무대의 중심에 서게 되고 기업이 이제 지원자의 역할을 해야 된다라는 게 뭐 저는 이제 경영학을 하는 사람이고 마케팅을 하는 사람인데 그런 관점에서 저는 이제 미래의 경영 패러다임이나 마케팅 패러다임이 바뀔 것이라고 저는 예측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능동적인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친환경 모델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는데요. 몇 가지 사례만 간단하게 설명을 해드리면 이거는 이제 폴란드에 있었던 한 식당에서 한 겁니다. 그러니까 폴란드에 이제 결식 아동들이 굉장히 많아서 그 아동들을 지원해주기 위해서 적십자사, 폴란드 적십자사하고 함께 한 건데요. 식당에 들어가면 고객이 메뉴를 받습니다. 메뉴에 보면은 이제 제일 왼쪽에 나와 있는 삼각형 모양이 되면은 식사 중이다라고 표현하는 에티켓이 있죠. 또 일자로 세워놓으면 식사가 끝났다라는 거고, 레드 크로스라고 표시를 하면 결식 아동들을 지원하는데 1,750원을 내가 스스로 기부하겠다라고 표시하게 됩니다. 그러면 레드 크로스가 표시가 되면 이제 식당에서는 식사 요금에다 플러스 1,750원이 계산이 되는 그런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이제 대의명분 마케팅이라고 해서 많이 뭐 여러분들 뭐 자유여신상이나 탐스유즈나 이런 것들 많이 접해 보셨을 텐데 이거는 소비자가 기부를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구매를 하면 자동적으로 기부하는 형태입니다. 그러니까 선택권이 소비자들한테 없는 건데 이제 소비자들은 선택할 기회를 주게 된 거죠. 근데 이게 이제 많이 참여를 받았고요.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있었던 재밌는 사례인데 미네오토라는 음료수가 있는데 1,000원짜리 1,000원이라고 가정을 하죠. 그러면 소비자는 1,000원 주고 미네오토를 살 수 있습니다. 지금도 뭐 편의점에 가시면. 근데 여기 이제 물방울 코드가 요거를 찍으면 소비자가 100원을 냅니다. 그러면 이제 소비자는 물건값에 1,000원에다가 100원을
아프리카에 물 없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겠다고 100원을 내면, 이거는 이제 당시에 이제 지금도 뭐 재단은 그대로고요. 유통사는 패밀리마트 지금 CU죠. 여기서 각각 100원씩 내서 총 300원이 아프리카에 물 없는 아이들을 지원해 주는 프로그램입니다. 여기도 그 기부에 소비자들이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그 비율이 50% 가까이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매출액 그에 따라서 올라갔고요. 그러니까 이런 그 의미 있는 그 명분을 제시하게 되면 이 소비자들이 참여를 하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하겐다츠가 한 사례인데요. 미국에 이제 꿀벌 군집이 붕괴되는 현상이 나타났는데, 꿀벌이 하겐다츠하고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아이스크림에 향을 내는데 꿀벌이 주 걸려요. 그래서 그러니까 좋은 제품을 공급하는데 문제가 생길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의 자연 프로그램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꿀벌 군집이 왜 어떻게 붕괴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그 학생들이 가서 복원하는 프로그램을, 그러니까 교육적인 효과도 있고 학생들이 재미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실제로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제 복원 프로그램을 진행한 겁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활동을 하는데 누가 한 거냐면 초중고등학교 학생이 한 거죠. 기업은 그런 기회를 마련해주는 그런 아주 흥미로운 사례입니다. 제가 책을 쓰게 된 결정적인 계기는 이 국내 사례, 최근에 이제 블랙야크라고 하는 회사가 있는데, 여기 백이라고 하는 블랙야크 알파인 클럽이라는 쓰레기 그 브랜드 커뮤니티가 있습니다. 회사가 만든 거지만 이제 등산인 동호인 모임이고요. 회사에서는 이제 지금 한 30만 명 가까이 된다고 하는데, 여기 가입한 회원들한테 명산 뭐 100, 또 백두대간 프로그램, 섬앤산 100, 우리나라에 가볼 만한 산이나 섬이나 이런 데를 안내를 해줘서 회원들이 이제 등정을, 그리고 이제 등정 기록을 서로 공유를 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래서 자기는 뭐 어떤 사람은 난 100개를 다 가봤다, 어떤 사람은 50개를 가봤다, 뭐 60개를 가봤다, 이런 거를 서로 공유할 수 있게 만들어줍니다. 이런 도전의식을 고취시키는 것뿐만 아니라 재밌는 거를 2016년도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헤비어 백팩 캠페인이라고 해서 산에 여러분들 등산해 보시면 알겠지만은 산에 버려진 쓰레기가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동호인들이 등산을 할 때는 산에다 버리지 말고 내려올 때 산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합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이게 이제 회원들한테 이제 호응을 받아가지고요. 이게 이제 겁니다. 이게 이제 팀을 짜서 섬도 방문을 하면서 거기에 이제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을 한 거고요.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가입자 수가 아까 16년도에 그런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이때부터 이제 회원 수가 가파르게 증가를 합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런 의미가 동호인들이 등산을 함과 동시에 산을 보호한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느끼게 되면서 서로 회원을 추천해주는 그런 안전의 계기를 마련을 하고요. 재밌는 거는 이제 회원들이 쓰레기를 수거하면은 쓰레기를 수거한 거를 이렇게 앱에다 올릴 수 있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여기도 보면은 이제 2016년부터 시작을 했는데 18년도부터는 이게 서로 경쟁 비슷하게 나는 이만큼 했어 뭐 이런 상황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회원 수가 증가가 되는, 그리고 이제 그 임팩트가 점점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서 기업이 산에 버려져 있는 쓰레기를 수거하는 활동보다는 이런 회원들, 소비자들과 함께하는 프로그램을 만드는 것이 훨씬 더 임팩트가 있고 또 소비자들은 자부심을 느낄 수 있고 그런 모델이 될 수 있다고 해서 이제 제가 책을 쓰게 된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플라스틱 패션이라는 프로젝트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뭐 플라스틱이 갖고 있는 뭐 여러 가지 문제점, 미세 플라스틱이 이제 인간이 섭취가 돼서 인간의 건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다가오고 있다. 뭐 이런 거는 여러 보고서를 통해서 나왔기 때문에 제가 따로 설명을 드리지 않고요. 우리나라는 소비량은 세계 3위고
생산량은 세계 2위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나라 쓰레기 수거가 제대로 처리가 잘 안 되고 있습니다. 재활용되는 게 전체의 22.7% 정도밖에 통계 자료에 보면 그 정도로 나오고 있고요. 대부분이 이제 매립이나 소각이 됩니다. 매립은 그 토양이나 이런 강과 바다를 오염시키고, 소각도 역시 이제 대기 오염 물질이 나가게 돼서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그러니까 플라스틱을 제대로 처리하는 방법은 뭔가 재활용하는 방법밖에 없다. 재활용은 이제 단섬유나 장섬유 두 가지로 이제 재활용이 될 수가 있는데요. 투명한 거는 장섬유로, 색깔이 들어가 있는 거는 단섬유로 재활용이 가능해집니다. 근데 이제 재밌는 게 뭐냐면, 우리가 잘 모르고 있는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도 상당히 많은 의류가 플라스틱을 재활용한 의류가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거를 또 광고를 하거나 알려주는 기관들이 많은데, 70% 정도가 해외 페트병을 수입을 해서 재활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우리나라 재활용 시스템이 제대로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재활용하기 위한 원료의 단가가 수입이 더 싼 겁니다. 그러니까 재활용한 업체에서는 원가 절감을 위해서 수입하는 게 더 편리한 거죠. 국내에서 수거한 거를 하는 것보다. 그래서 이게 이제 문제가 있어서 이제 배출, 수거, 재활용, 의류 전반에 관한 시스템을 만드는 작업을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소위 말하는 재활용 생태계를 구축하는 것도 어렵지만, 문제는 이제 요게 쓰레기가 수거되고 있는 그 현황이고요. 우리는 현재는 이제 이런 깨끗한 페트병이 되는 거는 이제 공공주택이나 아파트 단지는 깨끗한 거하고 유색하고 분리가 되어 있지만, 다른 데는 아직 분리가 되어 있지 않죠. 내년도부터는 이제 다 분리수거함이 준비가 될 예정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이제 페트병을 잘 수거하는 시스템을 갖추기 위해서는 소비자의 참여가 없이는 이거 불가능하다. 소비자가 우선 제일 먼저 잘 배출을 해줘야 되죠. 그리고 수거업체가 굉장히 영세업체예요. 수거업체가 소비자가 불리한 거를 섞어서 하는 경우도 아직도 많습니다. 그래서 수거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를 좀 감시, 감독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중요한 거는 이제 이렇게 깨끗한 페트병으로 재활용한 의류를 소비를 해줘야죠. 그래서 수요가 많아지면은 그만큼 이제 페트병 원가가 떨어지기 때문에 굳이 해외에서 수거된 페트병을 수입할 필요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목표는 이제 우리나라에서 버려지는 플라스틱을 제대로 처리하는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소비자가 배출하는 단계부터 구매하는 것까지 시작과 끝을 담당해 줘야 된다. 그래서 제가 이제 소비자가 주도하는 ESG 모델로 진화가 돼야 된다. 그래서 이제 블랙야크가 담당해야 될 일들, 또 소비자가 해야 될 일들, 이런 것들을 간단하게 정리한 책을 제가 이제 발간하게 됐습니다. 시간 관계상 제가 조금 더 설명드리면 좋습니다. 나중에 토론 시간이 있으니까 궁금한 점 있으면 그때 해주시고요. 간단하게 제 발표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학교 내에서 스타트업을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래서 직접 애로사항을 많이 경험을 하고 있고, 그리고 이번 자료를 작성하면서 주변에 스타트업 CEO들한테 의견들도 좀 수렴을 했습니다. 근데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제가 하고 싶은 것과 가장 비슷한 자료를 찾았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참고해서 말씀을 드리면, 최근에 아시아경제신문이 최근이 아니고 올해 4월이네요. 저기 스타트업 CEO 30명한테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뭔가 했는데, 크게 4가지가 나오는데, 첫째가 투자 유치 등 자금 확보의 어려움입니다. 36.7%가 나왔는데 11명이. 저도 스타트업을 운영해 보니까 가장 어려운 게
자금 확보입니다. 그래서 계속 대출 받으러 여기저기 찾아다니는 일이 계속 많고 계속 하여튼 자금 때문에 가장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고 그리고 여기 내용들을 보면 정부가 엄청난 그 스타트업에다 창업이나 뭐 스타트업에다 엄청난 자금을 지원하고 있는데 그 스타트업 경영자들은 자금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그러니까 뭔가 미스매치가 있다는 것으로 보이고, 두 번째가 전문 인력 부족과 관련 교육 시스템 부재, 세 번째가 과도한 규제로 인하는 신기술 산업 정책 장애. 또 정부는 나름대로 규제 완화, 뭐 규제 개혁, 규제 혁신한다고 하는데 정작 스타트업 CEO들은 과도한 규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얘기하고 있고, 그다음 스타트업 생태계에 대한 이해가 부족한 것을 꼽았습니다. 그리고 스타트업 CEO들이 그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을 5점 만점으로 평가를 했는데 여기 나온 거 보면 4점이 11명, 3점이 14명, 2점이 5명입니다. 근데 이걸 합산해서 평균하면 그 5점 만점으로 3.3점이 나왔습니다. 이걸 100점으로 환산하면 66점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걸 제가 학교의 학점으로 환산해 보면 D학점입니다. D학점. 그러니까 지금 뭐 과거에도 그랬고 뭐 현 정부도 그렇고 다음 정부도 그럴 텐데 계속 스타트업에다 엄청난 관심을 갖고 여러 가지 정책을 하고 있는데 스타트업 CEO들은 그렇게 만족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러니까 정부의 스타트업 정책이 상당히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스타트업 규제와 규제 완화인데 우선 그 용어가 우리 제목으로는 규제 완화라고 돼 있는데, 규제 완화라는 용어는 과거에는 많이 썼지만 최근에는 규제 완화가 좀 약한 표현이기 때문에 강한 표현으로 최근에는 규제 개혁 또는 규제 혁신이라는 용어를 더 많이 쓰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법적 체계를 보면 그러니까 규제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포지티브 규제하고 네거티브 규제고, 포지티브 규제 뭐 다 잘 아시겠지만 포지티브 규제는 법이나 규정 뭐 이런 거에 된다고 한 거, 허용한 거만 되고 그 외에는 되지 않는 거고, 네거티브 규제는 법이나 그 정책에서 안 된다고 한 거, 금지한 거 외에는 모두가 허용되는 방식입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포지티브 규제 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선진국들은 대부분 네거티브 규제 방식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포지티브 규제를 네거티브 규제로 바꿔야 된다고 뭐 수년 전부터 계속 얘기가 있지만 아직 안 바뀌고 있고요. 그리고 또 제가 자료를 찾으면서 발견한 거는 중국도 포지티브 규제가 아닌 네거티브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국에서도 굉장히 유니콘 기업이 많이 나오고 있는데, 그 이유가 스타트업에 대해서는 네거티브 규제를 하고 있다는 것에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 정부도 몇 년 전부터 네거티브 규제를 일부 한다고 하는데 굉장히 미약합니다. 그리고 대선 후보 2명을 그냥 기호순으로 했는데 2명 다 네거티브 규제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밑에 써놨죠. 이재명 후보는 네거티브 규제를 연일 강조하고 있다. 이건 기사 제목입니다. 나왔고, 윤석열 후보는 네거티브 원스톱 규제 개혁하야. 그러니까 유력한 두 후보 다 네거티브 규제를 강조하고 있어서 네거티브 방식으로 다음 정부에서는 상당 부분 바뀔 거라고 생각됩니다. 지금은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라고 해서 일부 네거티브를 하고 있고 그 중에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아주 제한적으로 하고 있는데 실제로 크게 뭐 잘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다음
네거티브 규제 사례를 제가 좀 찾아봤습니다. 3년 전인데 의료 분야에서 첫 네거티브 규제로 체외 진단 키트 심사하는데 그 390일 1년하고도 한 달 정도 걸리던 것이 80일로 단축된 사례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식약처에서 하는 것만 하고, 두 번째, 세 번째 심평원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하는 평가를 생략했습니다. 근데 그렇게 성공적인 사례로 꼽히고 있고, 다음 그 규제 샌드박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규제 샌드박스라는 것은 아이들 모래 놀이터처럼 그 규제 프리존에서 자유롭게 뭐든지 하고 싶은 걸 마음대로 해보라고 하는 이렇게 허용해 주는 것인데, 2016년에 그 영국에서 핀테크 산업을 육성하면서 처음 사용한 용어입니다. 그리고 국내에는 그 규제 샌드박스 홈페이지가 있고, 거기에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내용들이 있고, 또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운영하는 그 규제정보 포털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그 규제 개혁에 대한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이게 그 실제 스타트업 경영자들이 그렇게 피부로 많이 느끼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 발표를 준비하면서 주변의 스타트업 CEO들을 몇 명한테 좀 의견을 달라고 했는데, 그 받은 것을 요약해서 제가 그 제목만 적었는데요. 우선 그 젊은 청년 CEO들을 들한테 얘기를 했는데, 보면은 청년 창업 지원 제도의 현실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래서 단순한 일회성 지원보다 연속적인 지원이 필요하고, 그리고 제가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운영하고 있는데, 자금 지원이 그 창업이나 초기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창업한다 그러면 쉽게 창업 자금을 막 지원해 줍니다. 그런데 기간이 경과할수록 자금이나 여러 가지 지원이 많이 줄어듭니다. 그래서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 보통 복지 지원도 라이프 스타일이라고 생애 주기에 따라서 지원한다고 그러는데, 스타트업이나 기업에 대해서도 그 스타트업의 그 주기를 봐서 거기에 맞춰서 그러니까 뭐 지원이 줄어드는 건 당연하지만 적절한 지원이 계속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CEO의 의견은 규제 샌드박스에 대한 홍보 확대가 필요하다. 창업 교육 내에 포함하는 것이 필요하다. 규제 샌드박스가 있다는 것도 창업한 CEO들이 잘 모르고 있다가 뒤늦게 아는 경우가 많았다고 합니다. 또 대학 내 기술 지주 회사 및 창업 투자 회사 등 설립을 통한 투자 확대가 필요하다. 요즘엔 대부분 대학에 기술 지주 회사가 있습니다. 근데 이 답변한 CEO가 있는, 대학생이면서 CEO인데 거기에는 학교에 기술 지주 회사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창업 지원 제도 확대가 필요하다고 합니다. 이 답변한 CEO 중에 한 명은 지금 만 21살이고 대학교 2학년인데 스타트업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제가 그 회사에 자문도 하고 있는데, 중학생 때 창업을 해서 지금까지 회사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근데 청년 창업 얘기는 많이 하고 있는데, 그보다 앞서 청소년 때에도 창업할 수 있는 청소년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잘 선발해서 지원해 주면 좋겠다는 의견을 제시해 주셨습니다. 이렇게 해서 10분이 조금 넘었는데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는 소비자 선택권을 막는 적합업종제도 개선해야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식당에서 나오는 밑반찬, 김치가 나오잖아요. 그 밑반찬이 중국산이 많은 이유가 있습니다. 2011년부터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지정이 됐기 때문에 많은 소비자들이 집에서 비비고나 종갓집 김치를 즐겨 드시는데, 식당에서 그 밑반찬으로 납품하는 그 김치는
중소기업 제품만 사용해야지 됩니다. 네,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때문에 그런데요. 네, 그래서 근데 그렇게 적합업종으로 지정을 하고 났더니 국내 김치보다 중국산 김치가 가격이 3분의 1 이하로 싸기 때문에 결국은 적합업종 지정에서 국내 중소기업을 보호하려고 했지만 시장의 70%가 현재 중국산 김치입니다. 우리가 뭐 이제 유튜브 언론상에서 한참 논란이 됐던 그 중국의 알몬 김치라던가 비위생적인 김치를 먹는 이유가 다 이런 적합업종 제도 때문이었다. 소비자들이 많이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또 LED 전구의 사례도 있습니다. 2011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된 이후 삼성, LG가 시장에서 거의 퇴출되다시피 했습니다. 대기업은 철수했고 김치 시장이랑 마찬가지로 또 국내 중소기업은 가격 경쟁력 면에서 좀 떨어지다 보니까 결국 LED 전구 시장도 중국산 비중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 제가 사례를 많이 가지고 왔는데요. 이번에는 중고차 시장입니다. 중고차 시장에 유독 사기가 많아요. 그래서 유튜브에 영상들도 굉장히 많고 블로그에도 중고차 거래 시 사기당하지 않는 법에 대한 정보들이 넘쳐납니다.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휴대폰을 사거나 TV를 사거나 할 때 사기를 당할까봐 고민하지 않아요. 그런데 중고차는 몇백만 원, 많게는 몇천만 원 하는 차량 물건인데도 불구하고 구매할 때마다 상대가 나를 속일까 걱정하면서 공부를 한 다음에 구매를 해야 되는 거죠. 소비자들이 굉장히 불편한 상황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중고차 매매업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으로 선정이 된 상황이라 이렇게 된 거죠. 소비자들은 중고 매매업체마저도 소비자를 속이기 때문에 수수료나 아껴보자 하는 마음으로 직거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고차 거래 중에 50% 절반 이상이 또 개인 간 직거래라고 합니다. 우리가 기업도 잘 되어 있고 시장도 이렇게 다 발전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개인 간 물물 교환을 하듯이 거래를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비이상적인 상황이고요. 이제 2013년에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지정이 됐기 때문에 3년 플러스 3년에서 2019년, 2000년 정도 됐으면 풀렸어야지 되는데 중고차 매매업체 쪽에서 또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신청을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정부의 결정 판단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외에도 전 세계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고 있는 우버, 에어비앤비, 한국에서는 불법이죠. 또 우리 한국 소비자들은 주말에 대형마트에 가서 쇼핑할 권한을 뺏긴 지 굉장히 오래됐습니다. 10년입니다. 최근에는 국회에서 소비자들이 선호하고 있는 복합 쇼핑몰까지 주말에 규제를 하겠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부정적인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 외에 해외에서는 반려동물도 원격 의료를 받고 있는데 국내에서는 원격 의료가 거의 아직까지 제도화되어 있지 않은 부분도 있고요. 자동차 수리 부분도 있어요. 자동차 수리도 중소기업 적합업종에 선정된 상황이기 때문에 완성차 업체들이 차를 훨씬 잘 만들고 잘 고칠 텐데 부품 수급도 편리하고 그런데 그것도 차단되어 있다. 그래서 영세한 업체들이 자동차 정비를 하는 상황이고 소비자들은 굉장히 불편하다. 이 여러 사례들의 공통점은 소비자들이 가만히 내버려 두면 선택하지 않을 기업들, 경쟁에서 도태될 중소기업들이나 영세 자영업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정책들 때문에 우리 소비자들,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 중에 소비자 아닌 사람들 없잖아요. 그런데 모든 국민들이 그것 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다. 소비자 후생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입니다. 소비자 중소기업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이런 적합업종들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해치고 있다.
근데 실제로 소비자들은 대기업의 제품들을 원하죠. 휴대폰, 뭐 TV, 가구 이런 제품들 살 때 우리는 그 물건이 어떻게 생겼는지 뭐 이런 정도만 보지 이 물건들이 나를 속일 거야. 상대 물건을 파는 업체가 나를 속일 거야. 이렇게 우려를 하면서 물건에 대해서 공부를 하지는 않습니다. 의심하지 않죠. 이게 바로 뭐 휴대폰 삼성, 뭐 가전 LG 이렇게 우리가 마음 놓고 사는 게 이 기업들이 브랜드 가치가 있어서 그런 거죠. 오랜 기간 동안 소비자들을 만족을 시켰고, 아, 이 제품 정도면 소비자들은 속지 않겠구나 하는 믿음이 있습니다. 그럼 브랜드 가치가 있는 기업들의 물건을 구매하고 싶다고 하는 건데 정부가 규제로 소비자들의 선택권을 해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사기를 당하지는 않을까. 또 식당에서 김치를 먹으면서 이 김치 중국산은 아닐까 고민을 하면서 소비자들이 먹게 됩니다. 저는 이 적합업종 관련된 규제들을 이제 폐지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고요. 소비자 편익을 고려하는 제도들이 필요합니다. 현재 중소기업 적합업종 110개 업종이고요. 생계형 적합업종은 10개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런 제도들이 소비자 편익을 희생을 시키면서 그 자체의 산업 경쟁력을 높였다던가 거기서 일자리가 많이 창출됐다던가 했으면 소비자의 편익이 희생되더라도 국가 경제 차원에서는 또 좋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부작용만 키웠고 해외 기업들의 반사 이익만 가져왔지 이 중소기업들 영세 자영업자들 형편이 나아졌다. 이제 이런 보호 필요 없습니다. 하는 소리가 들려오지는 않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런 규제들이 계속 지속되는 이유는 정치적인 성과가 분명하기 때문이죠. 중소기업 자영업자들의 영업권, 생존권을 보장한다 이러면은 지지율이 올라가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제도들이 나오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제는 고민을 하고 결정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중소기업 적합업종이 중소기업에 적합하지 않았고요. 생계형 적합업종이 영세 자영업자들의 생계를 보장해주지는 않았습니다. 왜냐? 일자리는 소비자가 만들기 때문입니다. 소비자가 원하는 제품을 파는 기업이 시장에서 계속 생존할 수 있도록 그런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기업이 더 돈도 많이 벌고 고용도 많이 할 수 있는 제도들을 만들었어야지 그곳에서 일자리가 생겨나는데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됐다고 해서 영세 업체들의 그 생계가 보장이 되는 건 아니죠. 입금이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소비자의 선택권을 보장을 하고 소비자의 선택을 많이 받은 기업들이 더 열심히 경영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소비자에게도 좋고 국가 경제에도 좋다. 이런 생각이고요. 우리나라의 대기업이 숫자가 굉장히 부족하죠. 모든 국민들이 복지 혜택 좋고 급여가 높은 대기업, 생산성이 높은 대기업에서 일하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또 심지어 소비자들은 안전하게 거래하기 위해서 또 대기업을 원하고요. 그런데 무작정 대기업이 덩치만 크다는 이유만으로 계속해서 규제를 하는 것은 장기적으로는 자영업자들이나 중소기업들의 그 경쟁력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을 것 같고요. 소비자, 국가 경제 차원에서도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중소기업 적합업종, 생계형 적합업종 같은 적합업종 시리즈의 규제는 이제 그만 폐지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오늘 저희 주제는 정부 정책의 소비자 지향적 전환 과제인데요. 결국 이제 정부 정책에서 정부 정책이 지향해야 될 바가 어딘지 이렇게 시작하는 것이 가장 맞다고 봅니다. 정부가 결국은 이해관계자들 간에 첨예한 어떤 대립 이것을 이제 중재하고 조정하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되는데 이 과정에서 과연 무엇이 중요하냐? 양쪽이 만족하는 합의안을 도출하는 것 자체가 중요하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진 않습니다. 이해관계자들 이 양쪽이 만족하는 그 합의안을 도출한다는 것은 결국은
전체 국민이나 아니면 전체 소비자들이 만족하는 결과가 나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오히려 있습니다. 우리나라 권력 구조는 현재 5년 단임제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들과 같이 이제 연임을 어떻게 보면 고려하지 않고 그런 권력 구조이기 때문에 오히려 이해관계자들 간의 갈등을 조율하기가 더 쉽지 않나, 쉬운 부분이 있지 않나, 좀 이렇게 봅니다. 역대 정부에서 이번 정부를 제외하고 모든 정부들이 공무원 연금이나 국민연금 같은 거대 굉장히 큰 개혁 같은 것도 어쨌든 시도를 하고 만족스러운 결과가 나오지 않더라도 그것을 시도하고 어느 정도의 결과가 나왔던 것은 바로 이런 우리나라의 권력 구조가 어떻게 보면 장기적인 계획을 짜기엔 더 좋은 구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나마 가능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구 기업 간의 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이걸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는데요. 이것 자체가 결국은 새로운 역동적인 어떤 새로운 기업들이 나올 수 있는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이고요. 특히 신구 기업 간의 갈등을 보면은 우리나라에서는 특히 전문직 영역에서 크게 발생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약사라든지 변호사라든지 공인회계사라든지 세무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많이 신구 기업 간의 갈등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것은 거꾸로 생각해 보면 이런 전문직의 영역에 있어서 어떤 규제나 이런 부분들에 굉장히 그 진입 장벽이 높았기 때문에 이런 영역들이 어떻게 보면 과도하게 좀 보호되는 측면이 있었고 이것을 새롭게 스타트업들이 이 규제 진입 장벽이라는 규제를 회피한다면 좋은 수익을 볼 수 있고 또 전체 국민에게 더 많은 혜택을 누리게 할 수 있다는 그 틈새 기회를 잘 찾아낸 그런 측면이 있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물론 그렇기 때문에 다른 나라에 비해서 좀 더 많은 이제 신구 기업들 간의 갈등이 있는 부분은 있습니다. 사실 불분명한 규제가 남발되고 있는 상황에서 스타트업들이 불법이라고 명시되어 있는 산업에 들어가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본인들도 바보가 아니고 시드머니를 받고 창업을 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사실은 어느 정도의 우리나라에서 이제 농담으로 스타트업에서 제일 먼저 구해야 되는 것은 사실은 변호사다라는 측면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불법적인 서비스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약간 회색지대 혹은 명확히 불법이 아닌 서비스를 가지고 사업을 시작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이런 스타트업들이 또 공격받기 좋은 포인트는 사실은 특허나 지재권 분쟁처럼 법적인 고소고발, 소송을 통해서 이런 스타트업들을 공격하는 것이 좋은 경영 전략은 될 수 있죠.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이런 분쟁을 통해서 많은 스타트업들이 사라진다면 전체 국민들의 후생이 결국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까 방금 말씀드렸듯이 스타트업들이 불법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라는 측면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뭐 여러 가지 경우들이 있습니다. 사실 로톡 같은 경우도 그렇고 대부분의 기업들이 고소고발을 많이 당하는데 그 결과는 대부분 무혐의가 나오거나 뭐 이제 더 이상 넘어가지 않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협회 쪽에서는 계속 이제 뭐 자체 규정을 개정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이제 스타트업들을 압박을 합니다. 뭐 일부에서는 스타트업들 그리고 이제 기존 영역들 간에 마찰이 이제 발생하기 때문에 뭐 사회적 합의를 해야 된다, 혹은 뭐 많은 공적 기금을 내야 된다, 적당한 수준에서 합의를 해야 된다라고 하는 부분 그런 이야기들이 있고 어느 정도는 제가 뭐 감정적으로 이해하는 부분도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이미 합법의 영역에 있다면 이것 자체는 이미 사회적 합의로 해결해야 할 문제는 아닙니다. 사실은 법적인 문제라는 측면이 있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문제가 됐던 타다 같은 경우도 법적으로는 1심에서 무혐의가 났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국회가 별도의 입법을 통해서 이 기업의 사업 자체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이제 입법을 했는데요. 사실 이건 국회 입법 과정을 보면 굉장히 이례적이고 있기 힘든 일입니다. 국회 입법 과정은 그렇게 이게 짧은 시간 안에 있기 힘든 일이고요. 이번 정부에서도 민주당이 사실은 180석을 갖고 있다고 해도 단독으로 이번에 굉장히 급하게 통과시킨 법이 몇 개 되지 않을 정도로 뭐 부동산법을 포함해서 몇 개 되지 않을 정도로 입법 과정이 그렇게 뭐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할 수 있는 그 과정이 아닙니다. 뭐 이제 당연히 이제 법안을 내놓고 이것을 심사를 해야 되고 의안 심사도 해야 되고 뭐 이런 과정 국회 심사 과정을 거쳐야 되는데 이게 결국 우리나라 국회가 어떤 이런 어떻게 보면 국회 자체가 사회적 합의를 위한 그런 기구, 공식적인 기구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런 역할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고 어떤 지나치게 사회적 중심을 잡고 합의를 이끌어내야 할 역할보다는 선거를 앞두고 너무 표에 휩쓸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게 아닌가라고 좀 아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소비자 합의 과정에서 소비자가 사라져 있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번 정부에서 많은 합의를 이끌어냈다고 발표를 했습니다. 얼마 전에 이제 11월 30일 날 기재부도 뭐 단초점 안경에 전자상거래와 관련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했다. 뭐 이것뿐만 아니라 뭐 드론 택배도
합의를 도출했다. 뭐 이런 식으로 계속 발표자를 냈는데 그 사실 정부에서 나온 그 제목은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 전체 보도자를 꼼꼼히 훑어보시면 제일 마지막에는 거의 대부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연구 용역을 공동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혹은 앞으로 합의를 계속해 나가기로 합의했다. 그동안 기재부에서 합의한 것을 이제 문체부로 이제 문화체육관광부로 이동해서 문체부에서 합의하기로 이동했다. 사실 정부가 하는 많은 이제 그 여러 가지 테크닉들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 이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하기 싫은 일, 요금 인상이나 규제 완화 같은 굉장히 이제 좀 거북스러운 일을 당했을 때는 사실은 위원회를 구성한다. 시범 사업을 한다. 연구 용역을 한다. 이제 이러면서 다음 정권을 넘길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마련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정부가 해야 될 것은 그렇게 시간을 끌거나 혹은 양쪽 간에 적당한 타협점을 찾는 게 아니라 소비자들 입장에서 혹은 국민의 입장에서 어떤 게 더 이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굉장히 변화하는 상황에서 새로운 시대 흐름 그리고 어떤 기존 산업 간에 이제 마찰이 있을 때 이 중에서 좀 더 한 발이라도 더 새로운 시대 흐름을 탈 수 있는지를 그걸 해야 되는 것이 사실은 정부 그리고 국회의 역할인데 그런 측면에서는 지나치게 너무 테크닉적인 면만 좀 활용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 마지막으로 뭐 원격치료 같은 경우도 이미 시범 사업을 뭐 14년 넘게 이미 하고 있는데요. 이런 경우들이 굉장히 비판받아 사실은 마땅한 부분입니다. 시범 사업이라는 것은 시범적으로 해보고 문제가 있다면 폐지를 하고 혹은 이것이 잘 되었다면 그 지역을 확대하고 그리고 범위를 확대하고 본 사업으로 정상적으로 론칭하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시범 사업의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제 원격 진료 같은 경우가 지금 시범 사업을 이렇게 길게 끌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정부가 강력한 이해관계자들의 반발에 부딪혀 소비자들의 목소리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이제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 2017년에 나왔지만 아마 지금도 크게 바뀌지 않았을 내용이라서 제가 뭐 그대로 인용을 하면 아산 스타트업 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100대 스타트업 중에서 57개 이제 업체 같은 경우는 국내에서 아예 시작 자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것은 명확히 사업 자체가 불법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한쪽은 규제로 이렇게 57개 기업 시도를 할 수 있는 자체를 막아놓고 한쪽에서는 막대한 예산으로 스타트업을 육성하겠다라고 하는 게 사실은 어불성설이고 둘 중에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사실은 자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이런 개별 기업들이 민간 영역에서 소비자들의 후생을 위해서 스스로 만들어지고 성장할 수 있도록 규제를 제대로 이제 최소한 해외 수준으로는 규제를 완화하는 것이 오히려 정부가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좀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플랫폼 규제 완화와 소비자 후생 발표를 하게 된 계명대학교 소비자정보학과에 있는 김성숙입니다. 반갑습니다.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인해서 그 녹화로 발표를 하게 되어서 너무 죄송합니다. 이제 발표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는 플랫폼 경제 현황과 또 주요 현재 입법 추진된 현황, 그래서 그 내용에서 이제 쟁점 등을 좀 살펴보고요. 이제 그 외에 플랫폼 규제 완화 또는 강화와 관련된 소비자 후생 개념 등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플랫폼 경제의 특성은 그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에게 유통 경로의 확장이나 신시장을 개척할 가능성을 주는 그런 기회를 주는 동시에 또는 게이트키퍼로서 통제할 수 있는 또 파워가 있다는 점에서 주목되고 있습니다. 특히 폭발적인 성장성이 입증이 됐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사업자 간의 불공정성이라든가 독과점 문제 그리고 이용자 피해 유발 등의 이슈가 이미 발생이 됐다라고 볼 수 있고 여기 제시된 것처럼 네이버의 검색 알고리즘 조작 사건, 배달의 민족의 일방적 수수료 인상과 철회 문제, 인앱 결제 이슈 등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보시면은 이 플랫폼이 있고요. 이용자가 두 그룹이 있잖아요. 소비자가 있고 사업자가 있는데 지금 이제 요 빨간색 요 부분 P2B입니다. 요 거래에서의 이제 문제점인데 이 부분에서의 불공정성에 대한 이슈가 계속 불거져 나갔고 또 플랫폼이 이러한 과정에서 독점적 지위를 가지고서 남용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에서 반독점 규제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강하게 이루어지는데요.
그 중에서의 논거 중에 하나가 소비자 후생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플랫폼의 독점을 방지를 하고 또 이제 개선을 하게 되면 소비자에게 굉장히 유리하고 소비자 후생이 올라갈 것이다 라는 논거가 주된 내용이 되었습니다. 국내 입법 추진 상황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법 입법 추진되고 있고요. 공정거래위원회의 온라인 플랫폼 공정화법 그리고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법 전부 개정이 입법 추진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슬라이드를 참조해 주십시오. 입법 내용의 주요 쟁점들을 살펴보면은 이제 국내외법 모두 적용이 됩니다. 이 법이 적용이 어디까지 될 것이냐, 뭐 가령 중고 거래와 같은 P2P까지 될 것이냐는 문제들, 또 계약을 해지 변경, 뭐 서비스 제한 중지를 하게 될 때 사전 통지를 어느 선까지 해야 되는지, 얼마나 빨리 해야 되는지라든가, 알고리즘을 공개할 거냐, 또는 맞춤형 광고를 제공할 때 동의를 받아야 되는지 마는지, 약관을 신고해야 되는지 마는지, 데이터 정송의 요구권을 개인에게 줘야 되는지 마는지, 이용자에게 줘야 되는지요. 금지 행위라든가 연대 책임 부분 굉장히 뜨거운 그런 쟁점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최근에 관심을 많이 갖게 된 것이 인앱 결제 제한에 대한 것이죠. 미국도 민주당, 공화당 모두 아마존, 애플, 구글, 페이스북과 같은 거대 기업을 대상으로 독점 규제 관련 법안을 이제 5개나 발의된 상태이고요. 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인앱 결제를 강제하는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이라고 또 이제 약칭으로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통과가 되었습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이 가장 최근에 큰 이슈가 되었습니다. 일명 인앱 결제 강제금지법이라고도 하는데요. 조금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앱 개발자와 창작자를 대상으로 해서 그 앱 마켓 사업자가 거래상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불공정 거래 행위를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이죠. 2% 과징금을 물릴 수 있습니다. 특히 3가지 측면에서의 불공정 거래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는 면에서 주목받았습니다.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 앱 심사를 부당하게 지연하는 행위, 모바일 콘텐츠 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 전기통신사업법 개정 내용은 소비자하고 직접적으로 관련된 부분이라고 한다면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행위입니다. 이 부분이 특별히 주목받았던 점을 굉장히 중요한데요. 특히 특정 결제 방식을 강제하는 인앱 결제를 강제하면서 수수료를 부과한 점입니다. 따라서 소비자학자로서 이 부분을 한번 살펴보면 그 플랫폼과 사업자 사이에 수수료를 누가 부담하느냐, 수수료를 플랫폼이 징수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 이 법상의 그 본질적인 문제이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거대한 플랫폼은 인앱 결제 방식을 형식적으로 보여주면서 수수료를 강제하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인앱 결제라는 이 형식을 강제하는 것을 금지한다라고 했을 때 수수료가 사라질 것이냐 하는 점이죠. 제 생각에는 수수료가 사라지지 않을 것이라고 보거든요. 그렇다면 이 부분의 어떤 문제는 결국 수수료는 소비자 가격에 전가될 것이 분명하고 그것을 어떻게 누가 부담할 것이냐는 부분에 대한 쟁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구글의 대응에 있어서도 이러한 것들이 드러나 있고요. 또 애플의 그 미국에서의 소송 문제는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이 부분에 있어서도 법원의 1심 판결에 있어서는
수수료 부과 부분에 있어서는 독점이라고 판결 내린 것 같지는 않고요. 이제 만약에 인앱 결제를 강제함으로 인해서 다른 결제 방식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하지 않은 것, 이것 부분에 있어서는 좀 반경쟁적인 그러한 부분이 있다라고 판시한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앱 결제 강제 금지법은 여러 가지의 효과가 나타날 것 같아요. 단순히 그 플랫폼을 규제하는 그런 어떤 수단으로만 활용되는 것이 아니라 신생 앱마켓의 그 성장 이런 것도 뭐 소비자학 측면에서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늘린다는 면에서 이제 촉진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 부분에서 인앱 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은 어떻게 보면 실제로 신생 앱마켓 사업자들의 성장에 있어서는 뭐 긍정적이라고 볼 수는 없을 것 같고요. 또 거대한 플랫폼은 그렇다고 해서 수수료를 낮출 것이냐 하는 부분이 또 반드시 그럴 것 같지 않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어떤 후생이라고 하는 논고를 가지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그 내면은 그렇지 않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애플의 인앱 결제 관련 소송 부분은 이 슬라이드를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네, 플랫폼 규제 완화와 소비자 후생과의 관계, 이 부분이 이제 제 발표의 하이라이트라고 생각하는데, 여기서 보면 현재 플랫폼 규제는 데이터 보호 정책,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 소비자 보호 정책, 반독점법 분야에서 진행 중인데, 현재는 이 반독점법 규제 부분 트렌드가 굉장히 강합니다. 어떠한 규제에 있어서도 가장 큰 논거는 소비자 후생을 지금 이제 저해하느냐 아니면 증진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부분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그렇다면 소비자 후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할 것인가가 이제 플랫폼 규제를 강화할 것인지 완화할 것인지의 그 가장 큰 중요한 부분이고 굉장히 근본적인 질문입니다. 먼저 지금 반독점법을 이제 제정을 통해서 규제하려고 하는 것은 대체로 소비자 후생이라고 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소비자의 그 어떤 가격 문제죠. 부를 최대화하는 기준으로 보는 시카고 학파의 그런 논거가 중점이 되어 왔는데 이제 참고할 만한 것은 칼레라법이라고 해서 소비자의 그 후생을 형평성 그러니까 이제 약자들의 어떤 접근성이라든가 불평등성 이런 것까지 포함해서 소비자 후생을 또 평가하는 그러한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 법에서는 이 굉장히 그 강한 플랫폼 규제를 이제 추구하고 있고요. 또 소비자 후생을 소비자가 상품 및 서비스에서 누리는 속성에 따른 만족도의 합이다라고 보는 그러한 관점에서는 소비자가 이제 이러한 그 거대 플랫폼을 이용해서 얻어지는 편리함이라든가 혹은 각종 고객 서비스로 해당이 되는 거, 또 거기에서 이제 누리게 되는 어떤 경험, 이런 것들이 새로운 소비 가치를 이제 창출하게 되고 그러한 만족도라고 하는 측면에서 본다면 사실상 굉장히 거대한 플랫폼을 통해서 또 다른 경험을 하게 되게 되고 그것이 이제 소비자의 후생을 늘릴 수도 있다라고 볼 수 있는 논거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소비자 후생은 소비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 충족이라고 하는 그런 관점도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법학적인 그런 측면인데 소비자를 약자로 보는 그러한 부분이고 지금 현대 시장 경제가 소비자가 마땅히 누려야 할 권리가 충족되지 않은 상태로 보는 것이죠. 다음 슬라이드를 여러분 참조해 보신다면 사실은 이제 다양한 그 소비자 권리가 우리나라 소비자 기본법에도 이제 제정이 되어 있고요. 거기에 플러스 소비자 데이터 권리라고 해서 최근에 미국에서 다음과 같은 그러한 그 슬라이드에 보시면 다음과 같은 법률 등이 2020년 전후로 해서 대거 제정되었습니다. 유럽에는 GDPR법이라는 것이 있죠. 마찬가지로 미국에도
스테이트법이나 연방법에서 소비자 데이터 권리를 보장하는 법이 제정이 되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개인정보보호법으로 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비슷한 그러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따라서 이러한 소비자 권리를 충족하는 것이 그 소비자 후생을 높이는 것이다라는 관점에서 접근을 한다면 기존의 소비자 기본법에서의 소비자 권리 이외에도 소비자 데이터 권리를 보장하는 그러한 플랫폼 규제가 더 강화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발표를 통해서 소비자 후생이라고 하는 논거를 통해서 플랫폼 규제가 이제 진전이 되고 있는데요, 전개가 되고 있는데요. 그런 면에서 소비자 후생을 어떻게 정의하고 평가할 것인가 하는 것이 앞으로 이러한 그 플랫폼 규제와 관련된 그 어떠한 그 포지션을 가진지를 결정할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누구에게 이게 필요한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들고, 규제를 한다면 어떤 기조를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되느냐 하는 것을 또 생각해 봐야 됩니다. 저는 누누이 우리나라 대한민국이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제도를 하나 제대로 못 만드는 나라가 됐다. 서로 이해관계를 조정하려 하다 보니 정상적인 진짜 공정한 제도가 마련되지 않고 각종 규제가 그 의도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작용이 더 많이 생겼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경쟁은 누구나 사실 피하고 싶은 것이죠. 저희 교수들도 저희 학교에서는 교수들에게 자기 성찰 보고서를 내게 합니다. 그래서 중간에 각 평가 요소마다 교수 자신이 생각한 점수를 내고 또 학생들이 거기 점수를 부여합니다. 그래서 그 차이가 많이 나면 그 차이가 왜 났는지를 기술하게 하고 또 기말에 가서 또 반성하게끔 이렇게 합니다. 이 상당히 그 평가받는 피평가자로서 상당히 나쁘지만 그러나 그 해가 거듭됨에 따라서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기회, 더 나은 강의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스스로 찾게 됐다는 점에서 유익한 그런 장면도 있습니다. 사실 왜 오랫동안 이런 얘기를 하면서도 네거티브 규제가 안 되느냐. 어떻게 보면 정치 세력, 또 관료, 이해 집단 등등이 다 이렇게 얽혀서 이런 개혁이 되지 않고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해보고, 규제가 과연 누구를 위한 거냐, 이게 과연 창업자나 또 소상공인들을 위한 거냐, 아니면 이게 하나의 또 진입 장벽이냐 하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될 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말 적합업종, 적합한지 안 한지는 소비자가 결정을 하는 것이죠. 소비자가 결정하고 기업은 최선을 다해서 소비자의 니드에 맞춤으로써 성장 기회를 찾고, 그래서 성장하면 대기업으로 발돋움나서 또 사회에 기여하는 그런 측면이 있겠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인위적으로 결정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부작용이 났다는 말씀 아주 가슴 깊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LED, 김치, 중고차 시장 등 각종 분야에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고, 이런 문제점을 해결하지 못하는 정부라면 사실은 이게 과연 국민을 위한 정부인가 하는 질문도 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입니다. 전문직에 대한 과보 문제, 그래서 결과적으로 소비자가 사라졌다 하는 말씀도 가슴 깊게 다가온 말씀 중에 하나였습니다. 결국 우리 세미나가 정부 정책의 소비자 지향적인 방향으로 전환하자 하는 과제이고, 많은 발제해 주신 교수님과 전문가님께서 이러한 방향으로 발제를 해 주셨습니다. ESG가 정부의 규제 수단으로까지 받기는 조금 아니지 않는가, 이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근데 그 관련 이제 그 정부의 방침이나 이런 정확한 자료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말씀을 해드리기는 어렵고요.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ESG는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이다. 그러니까
투자자들의 투자 선택을 받기 위해서 이제 사실은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어떤 재무적인 성과를 보고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뭐 100억을 투자했는데 수익률이 얼마가 나올 것이냐를 보고 투자를 결정하게 되는데 투자에 따른 수익률에 영향을 미치는 게 과거에는 이제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경제적인 성과만을 갖고 판단을 했는데 사회적 문제나 환경적 가치를 얼마나 적극적으로 하고 있느냐에 의해서 평가를 하게 되면 오히려 그 미래 가치가 더 좋아진다라는 보고서도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는 기업이 스스로 해나가는 방향으로 아마 전개가 될 것 같고요. 그 기업이 이런 ESG 경영을 하는 데 따라서 얼마나 이제 그 정부나 관계 기관에서 그러니까 기업이 스스로 할 수 있는 그런 지능책 같은 것들을 잘 만들어낼 수 있느냐, 이게 이제 관건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국민과 함께하는 ESG 국가 경영, 뭐 그런 차원에서 ESG 경영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진흥하는 어떤 규제에 관한 관점이 아니라 진흥하는 관점에서 정부의 정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물론 이제 비재무적인 정보에 대한 공개 이런 것들은 저는 사회적으로 또 기업의 어떤 현대 경영 흐름에서는 꼭 필요한 조치다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까지 제가 뭐 정부가 제시하고 있는 거를 접해본 적은 없고요. 주로 국제기구들이 중심으로 그 국제적으로 사용되는, 그 다음에 일부 국제적인 그 투자기관들, 공적인 투자기관들을 포함해서 그런 것들이 이제 제시가 되고 있고, 국내에서도 뭐 그 일부 공공기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공공기관이나 또는 이제 언론 같은 데서 평가하는 촉도를 개발하고 있습니다. 표준화가 필요하다라는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표준화는 단기간 내에는 조금 어려울 것 같다.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환경적 가치 뭐 이런 것들을 보면 기업의 업종에 따라서 그 환경적 가치를 어떻게 평가하느냐에 따라가 굉장히 좀 일률적으로 하기 좀 어려운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는 인정을 하지만 모든 사람들이 다 수긍할 수 있는 표준화 작업은 조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어려울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기업이 이제 제가 우려하는 거는 정부의 정책적인 측면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하는 기업을 진흥하는 그런 진흥책이 좀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기업은 이제 과거에 이제 CSR도 그렇고 CSV도 그렇고 착한 척하는 기업들이 많이 등장을 합니다. 잘하지도 않으면서 뭔가 조그만 거 하나를 하나 부각시켜갖고 굉장히 잘하는 기업인 것처럼 보여주기 위한 노력을 하는 기업들이 많은데, 이제 그런 기업들을 이제 요새는 소비자들이 능동적으로 참여하고 많은 정보를 갖고 있으니까, 뭐, 소비자들이 좀 그런 거를 걸러내는 주도적인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정말 착한 기업인지, 사회를 위해서 이로운 활동을 하고 있는 건지, 착해 보여서 소비자의 구매를 유도하기 위한 활동인지, 이런 것들이 이제 곧 가려지는, 그러기 위해서는 이제 정보가 좀 공개가 돼야 되겠죠. 소비자 관점의 규제는 네거티브 규제고, 그 포지티브 규제는 정부 지향적인 정부 관점의 공무원 관점의 규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주 오랫동안 계속 네거티브 규제를 말만 하고 지금까지 된 게 거의 없습니다. 그냥 하는 흉내만 조금 내다가 말았는데, 다음 정부는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꼭 지금 그렇게 강하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다음 정부에는 꼭 네거티브 규제가
되길 바라고요. 선진국으로 가려면 반드시 네거티브 규제를 채택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 포지티브 규제는 후진국적인 정책이라고 생각하고, 근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중국도 과감하게 네거티브 규제를 하고 있는데, 우리 정부는 뭐 여러 가지 중에 하여튼 그 규제 개혁을 제대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 스타트업이 많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에 대해서 정부가 전혀 항상 정책이 뒤따라가고 있고, 그리고 변하는 시대 변화에 굉장히 대응하지 못하는 게 많습니다. 그리고 특히 창업 자금 같은 게 엄청난 자금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는데, 그냥 일적인 기준으로 막 퍼주기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적인 지원보다는 새로 나타나는 산업 이런 그러니까 정부가 이렇게 지정하지 못한 그런 정부가 지정한 부분에만 막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지정하지 못한 그 새로운 분야에 대해서 과감하게 지원할 수 있는, 그러니까 정부가 예를 들면 또 한 가지 블록체인이 글로벌하게 굉장히 유망한 분야인데, 이 정부가 블록체인을 잘 이해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부정적으로만 보고 있고, 그러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이용한 일부 코인 투자가 문제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그럼 규제할 건 규제를 해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블록체인을 이용한 여러 가지 기술이나 산업들이 발전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트업에 대한 정책이 획일적으로 돼서는 안 되고, 굉장히 좀 유연하게 정책을 시행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우선 많은 소비자분들께서 전통시장을 보호해야 돼라고 마음으로 생각하고 지갑은 대형마트에서 열죠. 그리고 또 뭐 영세 자영업자들 도와줘야 돼라고 생각하지만 본인은 온라인 대형 쇼핑몰 이런 데서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저는 이제 차기 정부는 예를 들면 중고차 이 매매업 같은 경우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틈을 파고들어서 소비자들이 굉장히 분노하고 있는 그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그런 부분부터 하나하나 완화하면서 이런 적합업종 제도들을 장기적으로는 소비자 적합업종으로, 아까 우리 대표님께서 멘트를 잘 해주셨는데, 소비자 적합업종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래서 국민들이 손끝에 와닿는 중국의 비위생적인 김치 굉장히 분노했죠. 그러면 그런 부분들부터 이게 문제니까 하나씩 완화해 나가자. 그래서 가장 스트레스와 분노가 큰 분야부터 하나씩 접근해서 꾸준히 이제 완화해 나간다. 그래서 장기적으로는 중소기업 적합업종이나 생계형 적합업종이 0이 되도록 상황표를 만들어 놓던지 해서 그렇게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고요. 그래서 저희 컨슈머워치가 이번에 2021년 마무리하는 세미나잖아요. 그래서 내년 2022년 새해에도 저희는 이렇게 소비자 지향적인 활동들, 저희가 컨슈머워치가 더 열심히 해서 정부가 저희의 따끔한 잔소리를 듣도록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양준모 대표님과 함께. 새 정부는 아마 어떤 정부가 들어서든지 죽도록 고생만 하고 아마 결과를 보기에는 정말 어려운 정부가 될 거라는 것은 뭐 누가 봐도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정부가 의지를 갖고 있는지가 첫 번째 중요하고요. 어떤 정부에 따라 사실은 약간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큰 기대를 떠나서, 두 번째는 의지를 갖고 있더라도 해결할 수단이 있느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지금 사실상 입법권을 가지고 있는 것은 180석입니다. 이 180석을 뚫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아마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이미 불법이 아닌 것은 사실은 할 수 있다. 이것은 합의를 하지 않고도 진행할 수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던 이유도 사실은 그 부분하고 일맥상통하는 부분이 있는 겁니다. 새로운 입법을 통해서 이걸 바꾸겠다라고 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고 오히려 에너지만 소모되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그레이존을 사실은 합법에 가까운 그레이존을 합법화하는 것이 맞는 것이고, 입법을 통해서 문제를 해결하겠다라는 것은 사실은 2년 뒤에 상황을 보고 아마 할 수 있는 그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문영남 교수님이 아마 그냥 이 설문지를 말씀하신 거라서 이거에 대해 뭐 찬반을 말씀하신 건 제가 아니라고 이해를 하고 있는데 약간 궁금하거나 아니면 코멘트 비슷한 게 될 수도 있지만 사실은 스타트업을 창업하고 경영하면서 가장 큰 애로사항이 요 순서인 건 아마 그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실리콘밸리나 어딜 가도 사실은 비슷하고 또 이게 정상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사실은 조금 합니다. 왜냐하면은 뒤에 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투자 유치 같은 자금 확보가 어렵지 않다면 사실은 스타트업이 저는 아니라고 보고 있고 이제 뭐 하도 많은 케이스들 들어서 기업 이름도 안 나는데 미국의 수많은 이제 지금 성공한 기업들이 사실은 내가 300번 했다, 400번 IR을 갔다, 뭐 이런 케이스들은 사실 수도 없이 많거든요. 훨씬 전 세계 자금이 모이고 있는 실리콘밸리조차도 이제 그런 상황인데 한국은 오히려 뭐 당연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나 들고 또 하나는 이제 스타트업의 특성이라는 것이 약간 나쁘게 표현하면 도박 같은 측면도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런 의미에서는 사실은 많은 돈을 넣어서 그 100개 중에 하나를 성공하는 케이스이기 때문에 이게 맞고 저는 그래서 이제 사실은 정부 정책이나 정부 예산으로 들어가는 게 과연 맞느냐? 정부는 성과를 내야 되는데 많은 이제 10개 중에 뭐 7개 성공했다 이런 식으로 객관적인 성과를 내야 되는 게 스타트업 투자하고는 잘 맞지 않는다. 그래서 정부가 해야 된다면 지금 각 부처들이 사실은 그 예전에 저희가 그랬는데 그 회사들이 그러거든요. 메타버스라는 단어가 그 결제를 통과하는 매직 키워드라는 이제 농담을 했는데 스타트업도 사실은 한동안 좀 그런 키워드로 정부 부처 예산안에서 좀 그런 역할을 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은 정부는 그런 구체적인 각 부처에서 스타트업 육성하고 지원하는 예산을 한다기보다는 그냥 매칭 펀드로 가는 게 가장 저희 입장에서는 제가 좀 강경한 입장일 수는 있습니다만 바람직하지 않나 민간에서 선택하고 그거에 따라서 이제 매칭으로 자금이 들어가는 게 정부가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방법이고 사실은 오히려 정부 해야 되는 것은 뭐 규제는 이미 말씀드렸지만 전문 인력 부족 이런 부분이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문제인 것 같아요. 대학에서 대학 정원 필요한 정원을 늘릴 수 없다는 건 정말 문제인데 이거 해결 전혀 안 되고 있거든요. 수도권 정원 규제 이제 정원 이제 묶여 있고 이제 이런 부분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조금 듭니다. 정확한 지적을 하셨고 근데 제가 이 설문을 가져온 이유는 정부에도 뭐 이렇게 미스매치가 있지만 이 자금에도 미스매치가 있지 않나 하는 그런 걸 좀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미로 이걸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매칭 펀드도 말씀하셨고 지금 매칭 펀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도 여러 번 받아봤고 그래서 뭐 매칭 펀드 비율은 갈수록 좀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그냥 자금을 100%씩 지원하는 게 있었지만 지금 100% 지원하는 게 거의 없고 매칭 비율이 점점 늘어나고 있고 그건 좀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김영훈 사무총장님께서 그 여러 가지 전문 업종에 관련된 이해 갈등에 관한 설명을 해주셨는데 예를 들어서 뭐 중개방 문제라든가 또 시세 문제라든가 뭔가 이렇게 첨단 기술에 의한 데이터가 소비자들한테 접할 수 있고 뭐 이런 기회가 되면 되게 좋겠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이제 기존 그 법적인 문제로 인해서 진입장 벽이 높은데 또 말씀하시기를 입법을 통해서는 당분간 좀 어렵지 않을까. 뭐 저도 충분히 그럴 것 같아요. 근데 혹시 그럼 현재 그 법 내에서도 이런 거를 활성화할 수 있는 방안은 혹시 없는지 혹시 의견이 있으시면 좀 궁금합니다. 케이스들이 사실은 굉장히 여러 개 있는데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사실은 많이 냅두면 되고요. 이제 스타트업들이 막 얘기 들어보면 너무 이제 그 기존의 협회나 기존의 사업하고 너무 대립각으로 나서는 거는 오히려 이제 불편해합니다.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고 그리고 이미 조금씩 문제가 해결되고 있는 그런 케이스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많은 고소고발이 이미 왔었고 법적인 분쟁은 최근 2, 3년 사이에 굉장히 수도 없이 있었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이제 승소를 한 케이스고 그래서 제가 아까 타다 말씀드린 경우도 법적으로는 이미 무혐의 1심에서 무혐의가 나오니까 사실은 국회가 갑자기 등장을 해서 새로운 법을 만드는 그러니까 뭔가 새로운 액션만 하지 않아도 지금 조금씩 잠식해 가고 있는 상황이고 전문직이나 이런 쪽에서도 어떤 시대적 흐름은 예를 들어 우리가 논가에 아파트가 세워지면 그 논가가 다시 논으로 되기는 사실 어렵고 거기는 앞으로
수십 년이 걸치더라도 이제 아파트가 세워지고 개발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 보통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데 아마 이런 쪽도 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굳이 전문직이 아니더라도 제가 택시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는데 제가 이명박 정부 때 그 택시 양수 양도권 포함해서 택시 발전법 쪽 그 회의를 몇 번 가고 그 토론회를 갔었는데요. 사실은 그런 것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지금 정부가 이제 굉장히 택시 쪽은 인원이 많기 때문에 이제 표가 있고 선거가 있어서 굉장히 좀 어려워했지만 사실은 일본이 굉장히 성공적으로 감차 정책을 성공을 했고요.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하고 다르게 뉴욕주 같은 경우는 이 택시 면허를 뉴욕주에서 경매 방식으로 팔았습니다. 이게 정부가 팔았기 때문에 사실은 오히려 우버 같은 게 들어오기가 굉장히 어려운 케이스입니다. 그걸 내가 팔았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줘야 되거든요. 우리나라는 그렇게 한 게 아니라 면허 방식으로 내놨기 때문에 사실은 그 두 나라 케이스를 보면은 전문가들은 이미 몇 가지 해결 방법을 내놨고 이명박 정부 때는 뭐 이제 양수양도 3회 제한 뭐 이런 식으로 내부적으로 검토를 했고 그게 이제 수십 년 걸린다라고 해서 내부적으로 포기한 케이스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방법들은 다 있습니다. 이게 단지 반대쪽에 이제 이 반발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제 그렇게 나온 건데 그런 반발들을 또 이제 무마트릴 수 있는 방법들이 있기 때문에 아마 다 할 수 있지 않을까. 택시 같은 경우도 택시 기사를 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매년 그 차 뒤에 보시면 항상 써 있는 부분이 택시 요금 인상을 하거든요. 정부는 한쪽에서는 일종의 보조금을 줘서 가격을 다운시켜 놓고 한쪽은 이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택시 요금 같은 경우도 자율화를 한다든지 이제 이런 방식으로 택시업계에서도 경쟁할 수 있는 수단을 주고 스타트업과 경쟁하라고 해야지 지금은 택시업계에서 경쟁할 수단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 상황에서 스타트업 들어오라고 하면은 사실 여기 죽이는 꼴이니까 그런 쪽에서 공수 양날의 칼을 양쪽에 다 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ESG에 대해서 우리말로 정의된 모든 사람 구성원들이 사용하는 용어가 아직 정립이 되지 않은 걸로 저는 알고 있고요. 이제 의미는 이제 환경적, 그러니까 기업이 경영을 하면서 이제 환경적 가치, 그 다음에 이제 사회적 가치, 사회적 책임이라고 봐도 무방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CSR이라고 하는 거에서 CSV로 이제 발전이 됐고 또 지속 가능 발전, 지속 가능 경영으로 발전이 되고 최근에 이제 ESG 이렇게 되고 있는데요. 거버넌스는 투명 경영이 의미적으로 맞는 것 같아요. 이제 그거를 지배구조라고 용어를 정립을 해야 되는지 투명 경영 이런 걸로 해야 되는데 이제 시작은 이제 이런 환경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활동을 공시하라. 또 사회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활동을 공시하라. 그 다음에 기업의 어떤 지배구조 상황, 지배구조상에서의 의사결정을 공개하라. 이런 움직임이라고 봐야 되거든요. 저는 ESG가 과거의 CSV나 또는 지속가능 경영 이런 거에서 한 걸음 더 나갔다는 게 이제 지배구조를 강조하고 있다는 점에서 저는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저는 기본적으로 기업이 하는 활동이 우리가 이거 공개적으로 우리가 공시 의무를 갖고 있는 거는 손익계산서하고 대차도 대표잖아요. 그 외에는 사실은 아직도 많은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여러 가지 세부적인 항목을 공시하는 공개하는 기업들이 있습니다만 아직은 안 하는 기업들이 더 많고요. 근데 이제 기업이 이 미래 가치를 위해서는 자기가 의사 결정한 거를 공개할 수 있어야 됩니다. 공개할 때 가장 합리적인 의사 결정이 나온다고 저는 이해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보면은 점점 이제 이 기업 활동에서 중요한 이제 의사결정, 특히 이제 예를 들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기업이 어떤 새로운 사업을 이제 모색을 하죠. 오늘도 아침에 신문에 보니까 삼성에서 CEO를 새로 다 교체를 하면서 새로운 사업 모델을 에 대한 요구를 하는 것으로 이렇게 이제 언론에서는 해석을 하는 것 같더라고요. 기업의 미래의 새로운 사업을 모색을 해서 성장을 도모해야 됩니다. 근데 투자 결정을 할 때
쉽게 얘기하면 자, 이 사업을 해서 우리가 돈을 얼마나 벌 수 있어. 이게 이제 과거의 의사결정 방식이죠. 근데 우리가 이 사업을 해서 얼마를 벌 수 있나? 그리고 혹시 사회적으로 문제를 야기시키는 건 아니야? 환경적인 가치를 우리가 훼손시킬 수 있는 건 아니야? 이런 세 가지 것들을 같이 고려해서 투자를 결정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미래 방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저는 이제 제안하신 대로 사회적 책임으로 보셔도 저는 무방하다고 보고요. 그냥 저는 개인적으로 굳이 이름을 단다면 환경적 가치, 사회적 가치, 지배구조에 관한 의사결정이 공개가 됨으로 인해서 투명 경영을 유도한다. 뭐 투명 경영이라고 해도 저는 상관은 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이상으로 소비자를 위한 정책 좌담회, 정부 정책의 이 소비자 지향적 전환 과제라는 주제의 세미나를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토론해 주신 분, 발제해 주신 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